공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제 뉴스 아마 이 기사 하나로 계속해서 장식을 했을 텐데, 국토부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이제 3월 16일부터 열람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가격 열람, 즉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제출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급등했다. 왜 옆 단지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면은 의견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날짜가 4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식목일 외우기도 좋죠. 그래서 식목일까지 꼭 여러분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내시기 바라고, 안타까운 거는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글을 썼지만 관련된 내용이 좀 정확한 근거가 나오면 좋겠는데 4월 말에 이제 나온 공시가격 안이 확정이 되면서 그때 제출한다고 하네요. 밝힌다고 하네요. 조금 아쉽죠? 미리 나와서 우리가 그 근거도 좀 보고 이 근거 중에 혹시라도 좀 오류가 있거나 좀 뭐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좀 말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은 공시가격 이번에 나온 거는 아니다.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그 여기서 많이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4월 5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제출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는 게, 과연 그러면 6월 전에 이렇게 보유세가 많이 올랐는데 물건이 좀 나올 거냐? 이게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관심이 있으실 테고, 특히 내 집 마련 좀 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관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개 기사에 대해서 한번 쭉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기사를 많이 봐야 되니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는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2021년 3월 15일자, 그러니까 어제 발표 나오고 오후에 나온 거죠.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6월 전 다주택자 일부 급매 내놓겠지만 세입자의 세금 전가에서 버티게 나설 수도 있다. 어쩜 그렇게, 제 생각이 저는 이게 똑같습니다.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그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 버티기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죠. 임대인 입장에서 밑으로 좀 전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요. 조세의 전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데, 재정학에 나온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앞서 나갔던 경제학자들, 재정학자들 다 이론으로 만든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뭐 이게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 일부 절세형 급매가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하락을 주도하기엔 영구적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특정 언론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취사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전달드리고, 제가 좀 추가 설명해야 되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여기 보이세요? 2017년 8.1%, 2018년 10.2%, 그리고 2019, 20년이 14%가 넘었는데, 올해는 19.9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거는 뭐 이제 다 아시겠고요. 자, 이게 이제 의견들 한번 보죠.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과 기준율이 오늘 6월 1일 전 가중되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의 급매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6월 1일이죠. 6월 1일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이제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니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현행 우리나라는요, 이 6월 1일 단 하루 보유를 하면 1년치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매도자는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되고요. 매수자는 6월 1일 넘겨서 사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일이 아니고요. 잔금일이라는 거죠. 이거 다 아시죠? 그런데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즉 매도자는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면 6월 1일 되기 전까지 잔금을 다 치러야 돼요. 매수자는 6월 1일을 넘겨서 잔금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나온 공시가격 안을 보고 이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팔아야 되겠네 라고 매도자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습니다. 곧바로 팔립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팔릴지 모르죠. 정말 빨리 팔려서 한 달 정도, 예, 그냥 일주일 해볼게요, 일주일. 일주일 팔리면은 3월 이제 한 하순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잔금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거든요. 그럼 매도자는 어떻게 할까요? 6월 1일 전에 잔금을 해달라고 이제 매수자한테 말하겠죠. 그럼 이제 이 방송을 못 보신 매수자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자기가 1년치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을 보고 매수자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요때 5월달 하순에 해외여행을 가야 되니까 이게 잘 먹히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네. 뭐 지방 출장을 가야 되니까 6월 한 6일 현충일 끝나고 하시죠. 이렇게 한 거죠. 매도자 알고 있어요,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어떤 의도로 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아마 그 소장님들 많이 계실 텐데 대충 반띵 합니다. 반반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 자, 그러면 요 상태를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급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곧바로 나와가지고 가격 확 낮춰서 팔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매도자라면은 어떻게 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매수자라면 항상 매수자 본인 입장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매도자라고 내가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렇게 팔 것인지. 자, 이에 대해서 박원갑 국민은행 위원님은 6월 1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 10%포인트가 인상된다. 자, 이거는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 지금 2주택 중과는 기본세율이 10%포인트 가산, 3주택이면은 20%포인트 가산인데 6월 1일 넘어가면 거기에 1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양도 차익이 1억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10%포인트인 1,000만 원이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지금 양도세는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서 내가 양도 차익에 해당되는 10%를 내가 더 내냐 안 내냐 그 차이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양도세를 많이 뜯기는 사람 입장에서 10%더 내는 게 그게 부담은 되지만 별로 치명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유세하고 양도세 두 개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두 개를 다 봤을 때 이제 못 버티시는 분들은 파셔야 되는 거고, 아니다, 나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그 전에 세부담을 피부로 느끼는 일부 다주택자의 절세형 급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자, 이거는 이제 박 의원님 생각이었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 소유만으로도 연간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주택자 처분 고민이 깊어질 거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나 시장 전반의 하락을 주도할 정도로 충분할 매물량이 나오기는 어렵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긴 나올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하락해야 되잖아요. 언제 가격이 하락하죠? 자, 내 물건을 하나 내놨어요. 그럼 부동산 소장님이 그걸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보여줄 물건들이 많아요. 여기 계시겠죠? 그러면은 재는 거예요. 뭘 먼저 보여주겠어요? 정말 집 상태가 좋거나 아니면 같은 조건이면 가격이 싼 걸 먼저 보여주겠죠. 왜냐하면 거래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이 쌓이면은 매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땐 가격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안 된 상태라면은 그냥 그 상태로 좀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한 만큼 발빠른 다주택자들은 이미 매매나 증여 방법 등으로 명의 정리를 끝냈다는 설명이다. 이거죠. 저는 여기에 매우 공감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가 기사를 쭉 보고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미 이분들은 더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면은 일부 나오긴 나오겠지만 어떤 충분한, 예를 들어서 마른 땅의 가뭄인데 충분한 양의 소나기가 쫙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 소나기에서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스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랑비 나오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비유 나쁘지 않은데. 자, 이승현 진친세무회계 법인 대표는 참고로 이분은 저희 4월 멤버십 명사 초청 특강에 나올 겁니다. 예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격 인상은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더 오른다고 하지만 현재 양도세도 이미 높은 상황이다. 다주택자들을 선뜻 처분하기를 망설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높아요. 이미 어차피 높은 상태에서 더 올라가도 뭐 지금 맞으나 나중에 맞으나 비슷하다는 거죠.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염려하는 게 이런 거죠. 높아진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인상률 올라간다. 그거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고, 임대차법 2개 시행됐었죠. 그거 할 때도 이거 분명히 전가된다라고 했었고. 자,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 신축 아파트는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그러니까 똘똘한 채. 이번에 처분하면 추후 재구입이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똘똘한 채를 강남권에 하나 가지고 있다. 그걸 파는 순간 다시 거길 들어가기 힘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래 비용이 너무 많다. 양도세를 다 뜯기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현금이 줄어들잖아요. 두 번째, 대출이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대출을 일으키고 살려고 해도 거래 비용 뜯기고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경우니까 내가 이걸 팔면은 못 다시 가져온다는 생각에서 버텨보자. 근데 버티는데 전세나 월세로 올려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입자, 임차인들이 청구권 한번 써보내면 팔고 싶어도 못 팔죠. 그쵸? 박 전문 의원은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매달 현금을 받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에 줄어든다.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데, 제가 뇌피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똑같은 집을 전세를 놓는 거하고 월세를 놓는 거하고 완전 하늘의 땅 차이입니다. 일단 월세를 놓으면은 과세소득 요건이 훨씬 빨리 잡혀요. 부부 합산 2주택이면 곧바로 잡히니까 월세는. 근데 전세보증금 간주임들은 3주택부터 잡히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월세를 받으면은 내가 그걸 세원 폭차돼가지고 세금 매기는 게 훨씬 빨라요. 정부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제 뇌피셜이에요.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자,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는 살던 집을 월세 놓고 저렴한 외곽 지역에 임차로 거주하는 소유와 거주의 분리가 늘어날 거다. 이거죠. 저도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엊그저께 그 빠숑님 그 팟캐스트 나가가지고. 그런데 단순히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라 그게 아니라 나중에 증여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좀 더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빠숑님 블로그 가셔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사였고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뉴스원이라는 기사고 이것도 역시 이제 어제 조금 더 일찍 나온 거네요. 어제 오후에 나온 건데 자, 공시가 급등, 절세 매물 폭탄 물음표였죠. 집값 하락 가능성이 낮다. 왜 그러냐? 여기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겠죠. 4월까지 매물 늘 수도 있다. 대부분 증여 매가 끝냈다. 아까 이거랑 겹치네요. 대부분 이미 끝냈다. 주택시장 흔들 정도의 변수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소나기까지는 아니고 가랑비 정도에 그칠 수 있다. 자, 뭐 중복되는 거는 패스하고요. 뭐 얼마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통해서 증여세, 건강보험,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다 이제 들썩이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박원갑 KB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양도세와 종부세 절세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게 약간 좀 새로운 게 있습니다. 3월부터 4월 말까지 나온다. 왜 그럴까? 이제 이걸 그냥 넘어가서 하면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도움 되시라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신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매년 3월이 되면은요.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이죠.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말에 이거를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제출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여기서 이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 그건 이제 퀘스천인데 잘 안 바꾸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님 말씀은 이거예요. 4월 말 이거 확정되기 전에 증여 특히 예를 들어서 뭐 3억이 넘으려고 말라 그래. 그럼 그 전에 끝내버려야죠.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죠. 앞의 내용보다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자, 다만 이미 증여나 매각을 통해서 정리한 다주택자가 많다. 그래서 시장이 휘청될 정도로 많은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아까 의견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쵸? 네.
자, 한국 부동산, 여기 이제 이 기사가 좋았던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백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지난해 1월부터 11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가 13만 4,600건에 달했다. 통계 작성 후 연간 최대치가 11만 847인데, 지난해는 12월이 빠진 11월까지만 해도 이미 13만 건이 됐다는 거예요. 증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자, 서진영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부동산 학회장님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당장 조세 부담이 크긴 하지만 소유자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게 크죠. 이게 크죠. 결국 이 심리, 그리고 기대치.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으로 5천만 원 내더라도 1억 정도 올라가지고 더 플러스면은 굳이 팔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세금 부담이 턱 밑까지 오더라도 그보다는 자금이득 증가가 더 크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매물이 확 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 결국에는 집값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집값을 내려야 되겠어요? 공급 앞에 장사 없죠. 공급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LH 사태 나오고 3기 신도시 철회해라 그런 말 나오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끌고 가야 되고 이사 대책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공급 확대책을 했는데 해필 그렇게 터진 거죠. 어쨌든 이제 그거 그렇고. 자, 여경이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 그리고 최근 분양 물량이 적었던 데다가 민간 재건축 규제가 강화돼서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적다. 아, 그렇죠. 역시 이제 부동산 이 전문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보신 분이라서 그런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이거 뭐, 우리 경제학 시간에 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균형점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퀄리브리움, 균형 가격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주택은요, 아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했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제가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비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공급이 쉽지 않아서 그래요. 전임 국토부 장관이 그러셨잖아요. 빵이 아니라고. 아니, 그럼 빵이 아니면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늘잖아요. 수요가 조금만 이렇게 늘어도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이게. 이거 다들 배운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이 공급이 만약에 이게 탄력적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탄력적이면은 수요가 이렇게 늘어도요, 가격이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비교되시죠? 요거 1번, 요거 2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력적으로 내가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면은 가격 조금만 낮추거나 수요 많이 빨아져 버리면은 가격이 출렁거려요. 근데 공급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안 한 이유가 그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수요 공급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이제 갑자기 투자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되냐? 서울 아파트가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되냐? 자,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좀 간단하게만 해보세요. 자, 수요 같은 경우에 많은 그 학자분들이라든가 투자하신 분들이 대략 인구 수에다가 0.5%를 곱합니다. 그냥 이거 대략 하는 겁니다. 대략. 이거 계산해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1000만이니까 한 5만 정도가 나와요. 5만 정도. 요게 이제 1년치. 요 추산하는 거예요. 추산. 아이씨, 오랜만에 하셨습니다. 안 돼. 자, 그 다음 공급. 작년 같은 경우에 4만 7천인가요? 요 정도 나왔었죠. 올해 2만 7천인가? 내년 많이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이거 매년 5만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올랐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그리고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매물이 나왔을 때 받쳐주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가격 하락까지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의 경우 정부에서 입법부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매수 수요와 추가 토지 수요가 벌면서 최근 가격 급등했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구가 유출되는 지방 비인기 지역에는 수요가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과 세종은 가격 하락 여지 없다. 그러니까 좀 지역별로 또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똘똘한 채는 남긴 채 매도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저도 동의합니다. 못난이부터 파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더라도 가장 가치가 있는 건 남겨두고 매도할 거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의 심화 현상은 더 커질 겁니다. 네. 자, 이게 두 번째 기사였습니다. 세 번째 기사 마지막으로 보죠. 자, 세 번째 기사는 이투데이 기사고요. 이것도 이제 3월 15일 어제 이제 오후에 나온 겁니다. 광고 없애고 보죠. 자, 새 폭탄의 월세 선호 가속화. 여기는 이제 매물보다는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그쪽에 좀 더 썼네요. 절세용 급매물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 다 이제 보시면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까 그분이신 것 같은데? 이거 좀 같은 거네요. 네, 비슷한 거네요. 이거 좀 다른 거 뭐 있었는데? 서진영 교수님, 그리고 박원감 교수님, 그 위원님,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매매 시장에서는 급격히 불어나는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중저가 아파트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관측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다 연끌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다 해가지고 좀 좋은 거 똘똘 하나 살려고 했는데,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강남권에 있는 똘똘한 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야, 이거 샀더니 그냥 아주 초토화 나겠는데, 야, 그냥 우리 강남 살 수 있는데, 좀 그보다 조금 더 가격 저렴한 곳으로 좀 만족하자 해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특히 노원구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에 그 지도 보셨어요? 노원구 아주 새빨갛게 나오는. 그죠? 반대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 용산, 여의도, 목동 등에서는 가수요 역지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자,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렇죠.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일종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살던 집을 월세로 전환하고, 아까 나왔죠, 이거. 마지막 이 말이 좀 제가 와닿아서 가져왔어요. 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자, 공시가는 조세 부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제 블로그에 쓴 글을 좀 잠깐만 좀 가져올게요. 제가 솔직히 좀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가 안타깝냐면, 정부가 좀 이런 거는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서 조금 약간 불쾌했던 게 뭐냐면, 6억 이하 집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든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이 92%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정부 관계자 분이시라면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어제 이 보도자료가 이거거든요. 어제 우리가 이 원문은 못 봤는데, 공동주택 91.1%가 공시가 6억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이라서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보유세 영향 분석 해가지고 나와 있고, 공시가격 6억이라 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것도 써줘야죠. 23년까지만 그렇다. 23년까지만 그렇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도자료에 그 내용이 없어요. 왜 없냐? 작년 11월에 말했거든요. 그 말은. 작년 11월에 말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작년 11월에 나온 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그 자료인데,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이걸 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실수요자 보호해야 된다. 뭐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그럼 이걸 왜 3년간 적용합니까? 했더니 통상 조세 특례가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년 경과 후에 지역별 주택시세 변동,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재검토하겠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번, 3년 후에도 연장해주겠구나. 2번, 3년 후에는 모르겠다는 거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했다고 하면 안 되고, 하더라도 옆에다가 가로 쳐서 23년 후에 뭐 재검토하든지 한시적이라든지 그런 말을 좀 써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거죠. 건강보험료 이거 부담 완화도 정말 좀 약간 치사하게 써있어. 네, 죄송해요. 약간 좀 흥분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되게 약간 좀 아주 이렇게 좀 싹 이렇게 싹 피해가게 썼는데,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적용돼서 반영 비율이 축소된다 그러는데, 아니 공시가가 오르면 과표는 올라요. 이걸 누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작 가격비율 60%를 곱하는데, 아니 공시가가 오르면은 이걸 60% 곱하면 여기 당연히 과표 오르죠. 그리고 또 있어요. 재산금액 구간별로 득금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재산점수 등급을 유지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전 수준 유지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시가격이 변동돼서 등급이 바뀌면 그 말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쓰고 등급이 유지가 되면 이전 수준 유지하게 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봤거든요. 여기도 이 말도 되게 좀 웃겨요.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 약 2,000원, 월 2,000원 인하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한시 끝나면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 딱 첫 번째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보기 편하거든요. 91.1% 대다수인 6억 이하 주택. 나 같은 사람 재산세가 내렸구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과표는 무조건 오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특례 세율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엔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인하가 되려면은 특례 세율을 계속해서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특례 세율을 연장했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들 집이 6억 이하로 계속 돼 있을까요? 아마 넘을걸요? 그때 되면. 왜냐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때문에 어떤 집이더라도 길게는 2030년이 되면은 시세 대비 90%로 맞춘대요. 90%로 맞춘대.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5억 이상 고가주택은 25년이 되면 90%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정한 지옥이 시작될 거예요. 9억에서 15억은 27년. 걱정하지 마세요. 9억 미만도 맞춰주니까. 30년은 맞춰주겠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고가주택은 27년, 중간은 30년, 아무리 가격 낮은 단독주택도 35년이면 맞춰주겠다. 똑같이 이겁니다. 같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실 때. 네, 그래요. 오늘 좀 많이 했네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 기사를 좀 잘 비교를 하면서 잘 이렇게 취사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려봤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관련해서 계속 이 내용이 한동안은 계속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잘못된 게 있거나 좀 추가 설명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남아서 질문도 좀 받고 하면 좋은데, 또 이제 직방 촬영을 또 가야 돼서 오늘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본 영상, 라이브 전체 영상은 이제 곧바로 올라가니까 대신 이제 멤버십 분들은 곧바로 보실 수 있고요. 편집본은 아마 하루 이틀 정도 걸려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라이브 하신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또 이게 점심시간에 이게 바쁜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이야기는
여기 제가 댓글 고정했는데 정규과정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겠고, 특히 여기 배지 있는 절친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멤버십 특강 있죠. 그래서 두 번 다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절세 지식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